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99번째. 네. 야, 정말 90회 넘어가면서 계속 벌써 90 몇 번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진짜 이제 숫자로 확 느껴집니다. 99회. 99. 이제 다음이 100회.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의 99번째 시간. 100권보다 근데 훨씬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 3-4권 막 단편도 한 하고 번에 이랬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99번째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100권이 넘어가면 네. 여러분이랑 또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99번째 책은 어떤 책으로 저희가 가면 되겠습니까? 네, 99번째 여러 가지 이제 두 자릿수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다음은 세 자릿수의 처음이자 끝이 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오디세이 이런 느낌입니까? 시작한 그렇죠.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사실 여러 책들 여러 종류의 어떤 문학서적 그리고 철학서적 역사서적 많이 다뤘습니다만 네. 예전에 한번 하고 우리가 좀 놓친 분야가 결국 이제 시죠. 시. 초반에 그때 막 정진 씨가 구지가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다 깨놓고 아니, 거북이가 머리를 안 내놓으니까. 그 편 말하는 거죠 지금 정박님.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시했었군요.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월달인가 2월달 요때쯤 했던 것 같은데요. 2018년이 그럼 벌써 거의 진짜 2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또 가을 2019년 가을이 또 가을이 시의 계절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시라는 게 감성과 지성이 같이 다 작용하는 건데 보통 시를 좀 읊조리는 마음이 좀 어떤 수심에 찰 때 많이 읊조리지 않습니까? 수라는 게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가 애수에 젖는다, 우수에 젖는다, 향수에 젖는다 이런 마음들이 시의 마음들이잖아요. 보통. 이때 수가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한자를 뜯어보면 가을추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거든요. 가을추 밑에 한자를 시라는 한자 자체가 아니 수라는 애수, 우수, 네 근심 숫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잘 뜯어보면 가을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을이야말로 시를 노래하기 좋은 계절 아닌가. 우울할 때 시를 읊어요? 정박님은? 그렇죠. 되게 웃기겠다. 아니 우울할 때 원래 시는 좀 생각이 나지. 그 우수의 그 수가 근심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근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감수성이죠. 감성. 그런 거 이렇게 좀 젖는 몰랑몰랑한 마음. 가을의 마음. 약간 좀 빈 거 같고 어딘가. 그렇죠. 향수, 우수, 애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겠죠. 자꾸 이제 좀 지난 날이 생각나고 과거가 생각나지. 그렇죠. 가을 추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 시를 한번 또 99번째, 99번째 책으로 한번 우리 다뤄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시 낭송도 한번 살짝 들어가 주시나요, 우리 정박님? 아니 우리 낭낭한 정민의 목소리와 동굴 목소리 가진 정프로가 동굴 목소리. 네. 자, 그러면 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가 근데 한두 편이 아니고 시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죠. 그중에 어떤 시인, 어떤 시를 또 선택을 해주셨을지. 네, 또 우리가 예전에 다뤘습니다만 해외 시인들을 다루지 못했는데 근데 시라는 건 결국 이제 아무래도 모국어로 시어진 거니까 그게 또 우리가 시가 의미 말고 그 운율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정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글의 맛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인들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고민을 해보다가 혹시 원태현?
우리말의 맛을 잘 살린 손으로 최대한 남자의 마음을 잘 살린. 손으로 크게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의사가 그만큼만 널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의사 아저씨가 빨리 오래. 응급실이라는 시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의사 아저씨가 원태현 시인 시 중에요. 큰 병에 걸렸다고. 네. 이게 뭐 상사병인가 뭐. 그때도 약간 몇 개 소개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죠. 그때도 그 하늘에 아, 동그라미 그려봐 했어요. 그래.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은 근데 이제 가장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두 분의 시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워낙 이제 논란이 많은 분들이죠. 누가 계시지? 두 분 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주 각각 다른 반대 진영의 공격을 아주 많이 받기도 하고 네. 또 나름 여러 다른 시 외적인 것으로도 많이 이제 논란을 일으키신 분들이죠. 짐지야? 근데 네. 사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우리 이제 현대시 20세기 네네네. 시에서 시의 정부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정부? 이 사람은 시의 정부다, 거버먼트다 이거죠. 전부. 정부 거버먼트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부가 총괄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시세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친일, 반민족 그리고 친독재 이 시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고 있는 비난을 듣고 있는 시인이죠. 네. 그 미당 서정주. 진짜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분이 친일파라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네. 언제부터 이분이 친일파 시인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친일은 194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친일 시편을 좀 발표를 하고 네. 친일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은폐되어 있다가 그 돌아가신 임종국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친일 문학론이라는 걸 60년대 책을 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뭐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고 80년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친일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면서 네. 사실 이제 미당 서정주의 친일 행각이 많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요. 60, 70년대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가 네. 이제 8,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 오늘 미당 서정주가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킨 분이죠. 또 최근에 지금 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시인이죠. 네. 바로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산호맹이라고 하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었나요? 하여튼 네. 그 산호맹에 공안 그 당시 검사의 표현을 빌면 수괴였죠. 최고 지도자였죠. 바로 박노해 시인. 네네. 노동의 새벽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죠. 그러니까 박노해란 그 필명이고요. 원래 본명은 박희평인데 네. 박노해란 뜻이 이제 결국 좀 말씀드리자면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이에요. 그렇죠. 노동자 해방. 그러니까 그때는 80년대 그런 자기의 어떤 필명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가명을 많이 써야 됐거든요. 지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진경, 조선의 진짜 정치 경제학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이진경 씨라고 학자. 네네네. 이진경은 이것이 진짜 정치 경제학이다. 이진경. 그래서 이진경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름이 이진경이고. 이정로. 이것이 정통 정치 노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필명을 많이 썼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노해 씨가 사실은 뭐 1984년에 노동의 새벽을 딱 이 시집이 나왔단 말이죠. 최초의 남한 45년 이후 남한에서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의 어떤 현장 노동자의 삶과 정서를 다룬 노동자의 손으로 그린 최초의 시집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거의 뭐 비공식적으로 팔린 게 한 100만 부 가까이 팔렸다. 그래요? 시집이 그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이 시집을 낼 때도 완전히 이건 잘못 내면 뭐 여러 사람이 완전히 뭐 흔히 말하는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정말 뭐 지하 비밀 작전하듯이 이렇게 시집을 냈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그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이다. 얼굴 없는 시인으로 유명했죠. 그 이름을 이나든지 얼굴 밝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번 유명했고 또 이제 199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호맹 사건에 딱 체포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체포될 때 아주 맹수가 그물에 잡혔을 때 이 포효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라 자본가 세상, 정치하자 노동자 세상 이런 뭐 그런 식의 아주 계속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구형을 받았죠. 사형을요? 반국가 단체의 수괴니까. 그 산호맹이라는 게 사실은 해방 이후 최초의 사회주의를 표방한 대중 조직이거든요. 지하 조직인 거죠. 네. 지하 대중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 아 진짜요? 예, 산호맹이 부술했던 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네. 그 이제 관계자로 그 산호맹하고는 근데 직접 산호맹의 맹호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어쨌든 있고요. 또 당시에 유명했던 분이 지금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 백태웅 교수 같이 이제 그분들이 두 분이 이제 백태웅 박노해가 이제 수계였죠. 공동 이제 최고 책임자들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참 그걸로 유명을 또 한번 이름을 떨쳤고 네. 또 한번 2000년에 한번 또 이름을 떨쳤죠. 2000년에? 2000년에 그 국회의원을 지낸 그 예전에 방북했던 임수경 씨가 네, 네. 광주 200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야제 기념일에 어떤 선배가 술집에 불러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 박노해 시인이 여성 종업원과 브루스를 추고 있더라 가지고 또 아주 유명해졌죠. 그 당시 뭐 송영길, 박노해, 우상호, 임종석 지금 이제 쟁쟁한 386 정치인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 해가지고 386 그 광주 전야제 이렇게 맞아, 당시 유명한 맞아. 쇠천년 NHK 가라오케에서 이름도 알아. 상호명도. 하도 그때 기억이 선명해가지고 근데 그렇게가 또 이제 좀 약간 논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이분이 정말 자수하겠다 해서 네. 무건 수행 인정은 하셨어요? 아니 인정이 아니라 그냥 군 대놓고 증거가 있으니까. 임수경 씨가 올렸으니까 글을 네네. 그 당시 그래가지고 참 그래갖고 좀 논란이 되었고 근데 그 이후로 뭐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아직 살아 계세요? 네 사진 여러 가지 어떤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들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 사회주의가 있고 네.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있고 가치로서의 사회주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가치로서의 사회주의에 주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가 달라요? 결국 이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전향을 했다. 그렇게 또 변절했다고 비판하는 좀 아주 극단적인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은 단순한 노동 해방이 인간 해방형으로 자기는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취지는 변질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생태주의라든지 여성주의라든지 그런 환경주의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영성주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측면도 너무 물질적인 측면에서 계급이라든지 소유관계만 우리가 전복하면 평등 세상에 온다고 봤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많은 변화를 좀 해심이라기보단 좀 발전하신 거 아닌가. 좀 진짜 진보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좀 문학가나 예술가가 정치적인 성향을 너무 드러내면 오히려 그 작품을 볼 때마다 그분의 그 이미지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정치색이. 그래서 약간 반감이 들던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기 이제 순수문학 쪽을 좀 지지하는 쪽이 약간 이런 스탠스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네네. 순수 참여 논쟁이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수 참여 논쟁은. 그 무슨 논쟁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네. 우리 정민여님의 입장이 순수 쪽이죠. 네. 문학으로서만 네.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된다. 네. 문학이 현실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참여는 아니 문학이야말로 가장 현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어떤 삶의 이끌어내야 현장에 된다. 우리의 어떤 시의 진실, 소설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현실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정민여가 에르메스 백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네. 존재하는 게 마음이 좋다. 설레네. 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잖아. 네, 설레죠.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네. 굳이 그걸 내가 돈을 모아서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순수파. 아니다. 내가 지금 있는 돈 다 100개월이라도 끌어모아서. 다 그렇지. 해서 사야 되는 게 이제 참여. 난 그럼 참여할래. 참여하고 파산 날래. 너 그럼 참여파야. 참여 문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순수라고 하는 바로 그 현실 정치와 거리를 좀 둬야 된다는 입장도 정치적인 거죠 사실. 왜요?
그것도 정치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행위라든지 모든 어떤 진술은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체도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실천하거나 참여하는 쪽에 비판을 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 행위잖아요. 입 다물어야지. 아니 양쪽에서 다 입을 다무는 것도 정치 행위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정치 행위니까 뭐 좀 더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문학은 참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그런데 문학이 그러면 슬로건이라든지 어떤 광고 문구라든지 아니면 혁명 문구라든지 선전선동과 뭐가 다르냐? 그 문학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학이 다 현실 정치고 현실 참여면 그냥 우리가 삐라 유인물 쓰고 이게 문학이냐? 근데 문제는 그거는 금방 잊혀져 버리잖아요. 오래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런 건 오래 살아남는데. 그럼 이제 결국 그리고 어떤 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여 문학이나 제학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오히려 시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정말 시간에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저항 문학이고 참여 문학 아닌가. 이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읽혀지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과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이 시와 소설을 읽고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참여 문학이고 저항 문학 아닌가. 네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난수공이라는 작품은 30년 지나도 지금도 베스트셀러인데 100년 이렇게 하여튼 시간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냥 지금 거리로 나오세요라고 뭐 삐라 뿌리는 거는 그 순간으로 끝난다. 뭐 보통은 그렇게 됐죠. 네네.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우리도 45년 해방 이후로 그 정말 한국 전쟁 유교를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이제 문인들도 좌우가 나뉘어가지고 이념 어떤 대립, 극렬한 이념 대립이 있었고 결국 그것들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졌지만, 근데 결국 지금도 오래 남는 시는 그 좌우파 시인이 좌파라서 사라지고 우파라서 남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좋은 시가 오래 남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좋은 시가 결국은 가장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혁명의 의지에 불탄다, 아니면 내가 순수의 의지를 불탄다, 이런 좋은 뜻만 가지고 좋은 시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시인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인격만 가지고 예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도덕군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트라고 하잖아요. 네. 아트, 예술 아트라고 하는데 아트의 본래 뜻은 기술이잖아요. 손재주잖아요, 손재주. 그래서 우리가 아트 이즈 롱, 라이프 이즈 쇼트라는 게 우리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해서 예술 작품이 오래 남는다는데 그게 아니고 아트, 기술을 배우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솜씨 좋게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데. 그런데 라이프 이즈 쇼트, 시간은 너무 없다 이거죠. 숙련한 데기까지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숙련의 어떤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딜레마죠. 네네. 우리가 보통 그 예술이라고 할 때는 그게 파인 아트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시인 둘. 왜 서정주 시인은 별로 말씀 안 하셨어? 좋은 말이 별로. 아니 이제 할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그럼 왜 또 서정주와 박노해를 이렇게 양극적인 인물들을 묶느냐. 저번에 조선왕조도 처음과 끝만 딱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양극으로 가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장자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양극단을 포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 말은 이거는 뭐 기회주의라든지 양시 양비론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단 말이죠. 사물이 있고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충 이 크기가 저기서 저기 끝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윤곽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양극을 알아야 윤곽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세밀히 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일단 우리도 지금 말대로 아트 이즈 롱, 라이프 이즈 쇼트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그쵸.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한쪽 방향만 듣고 요거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죠. 코끼리를 뭡니까? 시각 이제 맹인들이 맹인 모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이래 갖고 내가 만든 코를 잡은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꼬리를 잡은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다리를 잡은 사람은 이 코끼리는 이래. 그거는 부분에 집착하다가는 전체를 놓쳐가지고 사실 진실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양극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테두리 한번 쭉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봐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서정주와 박노해라는 아주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치적 입장의 양극도 있지만 아주 이 시세계가 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좋은 시를 이 두 분들은 남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두 분이 다 좋은 시를 남겼다는 부분. 그러니까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민족 문학의 큰 어른에서 완전히 무슨 미투로 지금 이제 잘 나가가지고 네. 재판을 그 진행하고 있는 고은 시인 같은 경우가 어쨌든 민족 문학의 큰 어른으로 아주 오랫동안 대접을 받아 오셨는데 그 고은 시인조차도 미당은 정부다 이런 말을 했죠. 시의 정부라는 말을. 그러니까 미당은 국가라 이거예요. 미당의 시세계는 국가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 현대시를 포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로 친일 문학론을 85년에 그 실천문학사에서 출판해가지고 이 미당의 친일 행각을 폭로한 네.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을 펴낸 분이 이문구라고 또 민족문학 작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소설가 이문구가 계신데 그 이문구 선생도 그 미당에 관해서 아주 이제 시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조사를 아주 절절한 조사를 남기셨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오봉옥이라고 프로야구 선수 오봉옥 말고 예전에 이제 정영진 씨는 몰라요? 몰라. 우리 둘 다 갸우뚱. 아 그래 좀 유명한 제주도 출신의 네. 돌 하루방 그죠 근데 하여튼 그 시인 오봉옥이라고 이분이 예전에 80년대 또 민족문학 진영에서 시를 쓰다가 피라 사건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바로 미당 세종지의 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냈어요. 자기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당 세정주를 싫든 좋든 우리가 미당 세정주를 무시하고는 한국 시를 논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시가 있었지? 대표적인 시? 네,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서정주 하면 떠오르는 시가 뭐였었죠? 그렇죠. 정영진 씨 기억 안 나죠?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그렇죠. 정주, 영주, 서정주. 윤동주 시인의 시는 확실히 딱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별에는 밤. 네. 서정주 시는 뭐가 있었죠? 대표 작품이 뭐예요? 달 새는 밤. 국화협회에서 보통 국화협회에서. 우리가 많이 나죠. 아, 교과서에 국화협회에서. 이제 실렸으니까. 아, 국화협회에서. 국화 벌써부터 약간 친일 냄새가 좀 나나? 국화. 그리고 뭐 노래로도 나온 송창식 가수의 노래 그 푸르른 날. 아, 눈이 부시게. 부시게. 아. 네, 그 푸르른 날도 있고. 또 뭐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질맞의 신화라는 이제 시집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겠는데 예, 뭐 아주 많습니다. 네. 거의 한 1000편 이상 시를 남겼는데 다 절창이라고 그 아주 대체로 수준이 아주 다 높다. 네. 물론 이제 한 10여 편 정도의 10여 편의 또 친일 시를 남겼죠.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궁금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정주부터 갑니까? 네, 광고에부터 그러시죠. 갑니까? 서정주. 먼저 네. 좀 더 앞서죠, 당연히. 서정주. 예, 서정주 씨는 이제 1915년 출생이죠. 1915년. 그리고 2000년에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까 아주 술을 하셨죠. 돌아가신 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 눈 오는 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저는 그때 단골 치고 있다가 마도님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아니, 너무 특이해서 뭐가요? 이 양반은 이런 날도 죽네 뭐 아. 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집이 본래 이제 그 관악구 남현동 예전에 사당동이었는데 서울이요? 예,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었는데 그게 그 있죠. 그 관악구에서 사당 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고객길 남태령 고객. 예. 남태령은 아니고 하여튼 그 고객길 예, 있습니다. 네. 거기 가 보면 그 집이 예전부터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있다고 그 이제 80년대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보진 못했고 사진으로 봤는데 그 살던 집이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근데 부인이 죽고 한 40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해로한 부인이 그 10월 달인가 돌아가시고 그때 딱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곡기를 끊고 40일 있다가 남편도 이제 따라가고 엄청 사랑하셨나 보다. 원래 그렇게 막 금슬 좋은 부부가 네, 한 분이 네. 돌아가시면 바로 또 뒤이어서 돌아가신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금슬은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네. 그 서정치 시인이 그러니까 이게 시인으로서 시인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또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 항상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시인이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 옛날에 지금도 못 버는데. 근데 유명한데 돈 많이 벌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에 유명하다 해도 소설은 그래도 이제 대중소설을 쓰면 그나마 신문에 연재소설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시는 발표되어도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무리 쳐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예직이네. 그렇죠. 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갖다 써 공짜로. 그렇죠 또. 네.
그렇죠. 그 돈이 안 돼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보면 그냥 다 자기 그냥 마치 그냥 자기 책에도 인용을 막 그냥 해요. 네. 그런데도 뭐 돈을 안 줘.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또 그 결국은 이 모국어에 조탁을 하는 모국어를 정말 잘 가꾸는 그 우리 사회 보석 같은 존재들이 시인들인데 근데 시인들이 사실 돈은 못 벌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는 고민정 대변인 남편도 시인인데 그래,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연봉이 100단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럴 것 그런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연수입이.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계속해서 뭔가 취직을 해야 된다. 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 압박감이 많이 시달린 거죠. 근데 일자리라는 거는 어느 쪽에 일자리가 주로 있겠습니까? 뭐 신문사나. 출판사? 네. 그런데 글을 쓰는 그렇죠. 정도의. 근데 글을 쓰는데 그런데도 예전에 이제 20년대 일제 강점기라든지 신문사도 그렇게 급여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불안정하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쪽 기관에 그래도 식자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데가 오른쪽이죠. 주로 체제나 권력 쪽에서 일자리를 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분은 북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남에 네.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정기를 이제 이분이 썼단 말이죠. 아름답게 네. 수려한 한국어로. 또 이분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전두환 87년 전두환 대통령 생신 탄신 축하 시도 쓰시고 반만년 당군 일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전두환. 그래요? 반짝반짝 네. 머리가 빛나는 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그런 느낌 같아요.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생계형의 어떤 그 식민지를 살아가는 식민지의 궁핍함 시대의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가장 최상의 가치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것도 일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뭐 예를 들어 이육사라든지 한용운 시인이라든지 윤동시 시인 같은 분도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참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어려운 문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최근에 말씀했습니다만 한 인간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자기가 참 과감하게 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참 이게 조심스러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욕하긴 쉽죠. 욕하긴 그럼요. 쉬운데 과연 그 욕이 온당한지는 쉽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네. 근데 이제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너무 큰 이제 나름 거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인이나 도덕군자처럼 그 인격을 기대한 건 아닌데 그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독수독가다. 독수독가? 독이 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독이 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라든지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법에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인격과 사실 그 같이 사람 간다. 작품과 인격을 분리해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통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역사를 거치고 또 어떤 군사 독재의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작품을 분리하는 우리가 생각들을 잘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작가 이꼬르 작품인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좀 더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면 작품 수준은 좀 떨어져도 또 너무 높게 고평가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뭐 이분이 친일 행보를 했던 것 그리고 이승만과 예를 들어 전두환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은 이건 뭐 참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우리가 한국 지식인의 근대 지식인의 초상할 때 이강수 소설의 이강수가 있고 시의 서정주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명 다 후대에게 지식인의 어떤 굴절된 인생 경로를 보여줬단 말이죠. 저렇게 하면서도 잘 사네?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간다. 이런 나쁜 본보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게 좀 악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비판받는 게 바로 친일시. 어떤 행각을 했어요? 자, 이 친일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친일시냐면 당시 일본에서 가미가제 있지 않습니까? 가미가제가 뭐였죠? 가미가제 특공대를 운영했거든요. 그 전투기를 전투기 폭탄 안고 축제인 줄 알았어. 미국 항공모함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자살 특공대. 그렇죠. 그리고 자살 공격하는 거죠. 자살 공격. 기름이 딱 거기 도착할 때까지밖에 없어. 돌아오는 기름이 없어요. 완전 그냥 자폭이네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구를 찬양하는 이제 성가를
그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거죠. 이 제목이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송정오장송가거든요. 송정? 오장송가. 오장은 하사예요, 하사. 군대 치면 하사를 오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송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한자 말이고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마쓰이죠, 마쓰이. 마쓰이 오장송가. 마쓰이 오장을 그 공덕을 기리는 노래다 이런 거죠. 마쓰이는 이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래 이제 인재웅이라는 네. 우리 경기도 개성 출신의 젊은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년 비행병 학교에 이제 네. 들어간 거예요. 조선인인데 조선인인데 소년 비행병 학교에 들어갔죠. 그 예전에 유명했던 채배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의 파이터. 네네네. 이 채배달도 소년 비행병 학교에 들어갔죠. 가미가제 그래요? 특공대 이제 사실은 오. 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조선인 인재웅이 그 소년 비행병으로 들어가가지고 1944년 필리핀 그 레이테만에서 네. 이 흔히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어가지고 네. 비행기를 몰고 가서 미국 항공모함에 들이받고 죽었다. 이러니까 이게 조선인 출신 첫 가미가제 특공대원으로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일제가 얼마나 이걸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겠습니까? 봐라, 이 마쓰이 히데오의 이 정말 한 몸을 바쳐갖고 나라를 구했다. 일본을 위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당시 말이니까 천황폐하와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 조선인들은 다 본받으시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3명이 이 마쓰이 히데오를 찬양하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 네. 3명이나. 첫 번째가 바로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노천명 시인. 네. 노천명 시인이 발표를 했고 이분도 친일신이구나. 친일신입니다. 네. 친일 행각을 했죠. 두 번째로 이제 했던 분이 바로 서정주. 근데 서정주의 이 송정오장송가가 가장 유명하죠. 왜냐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셋중 그래도 또 실력이 낮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춘원 이강수. 이강수도 또 발표를 해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쓰이 히데오. 이게 서정주 버전입니다. 예.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시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격대원, 기국대원. 기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 왔나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트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른 우리의 하늘이여 어마어마하게 친일적인 시를 쓴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약간 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의용시죠 뭐. 네. 정치시죠. 이게야말로 정말 정치시죠. 참여시. 참제시죠. 거의 뭐 참전시네 참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그거였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부끄러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숭상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서정주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빼버리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가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안 가르치고 그냥 덮어버리면 일본하고 예를 들어 일본이 과거사를 은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똑같네. 똑같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과거사를 은폐가 우리가 공격할 때 우리가 만약에 얘들은 우리가 이제 친일한 역사를 알고 있고 당신들도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공격 들어올 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우리의 후손 세대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뭐든지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는 것이 힘인데 우리가 이걸 부끄러운 과거라고 덮어버리면 그 뭡니까 일본이나 지금 프랑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버리니까 뭔가 활력이 안 생긴단 말이죠. 새로운 어떤 지성이나 창조력은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모든 것에 또 구김이 없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거지 뭔가 제한을 두버리고 이것은 금지다 이것은 금기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갖고 좋은 건 좋은 건대로 나쁜 건 나쁜 건대로 가감없이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쪽에서 너무 서정주는 우리 민족 시인이다 국가협에서 이것만 가지고 했던 그 편향 때문에 서정주 무조건 다 빼라 이것도 상당한 또 다른 부작용 아닌가. 서정주에 지금 제가 이제 송정오장 송가 이렇게 얼핏 이제 이 시를 들려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친일 행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가미가제는 그러면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픽해요 위에서? 그때 이제
자원의 형식을 띠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냥 강제라고 봐야겠죠. 누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목숨을. 그렇지. 근데 물론 이때 이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판단력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몰아가서 자, 너 한번 해봐라. 이 사실은 그 살인 교사, 자살 교사는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네. 그런 거. 근데 이게 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요? 이렇게 그 바로 마세이 히데오 네. 조선 사람 인재웅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하고 대대적 선전하고 막 전 신문에서 떠들어 가지고 막 성금이 답지해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1946년 1월 10일 미군 배로 인천에 상륙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바로 마세이 히데오가 더 살아들어온 거예요. 대박.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안 결국은 안 죽고 결국은 이제 표류해가지고 미군 이제 함정에 해가지고 구조가 돼가지고 결국 미군 포로로 가 있다가 46년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 그 가미가제 전투기 끌고 갔는데 가다가 한국만 부딪히진 않고 그랬던 것 바다 같습니다. 어디쯤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구조가 됐구나. 아, 구조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바탕 또 잘 됐네. 근데 돌아오셨을 때 만약에 일본이 막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죠. 46년 1월 10일 해방됐으니까. 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쓴 사람만 친일로 몰리고 이제. 아니, 어쨌든 그래도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도 대단합니까? 아니 뭐 시도라기보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최근에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그 가미가제에 끌려갔던 조선인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선인 네. 항공병들 조종사들 그 다룬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억울함. 그렇겠죠. 내가 왜 나를 해방시켜 주려는 미국에 대항해 가지고 나를 해방시켜 주려는 우리 내와 내 민족을 해방시켜 주려는 미국에 대항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미국을 죽인다. 이게 완전 분열이잖아요. 우리 지난 간부 연락선에서 네. 학병으로 끌려갔던 이 정말 느끼는 노예의 사상. 아니 나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오히려 총불을 들이대고 네. 폭탄을 던지고 이게 뭐하는 정말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거였죠. 네, 사실 뭐. 참. 아, 그 재밌는 사건이 있었군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살아 돌아온 거는 다행이죠. 뭐. 그 전두환 당시 네. 1987년 전두환 대통령 56회 생일 축하 생일에. 고시는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궁금하다. 한 대목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겁니다. 뭐 300문 정도만 읽겠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하여 흥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쉼없이 진치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단군 일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많이 나오고요. 야, 근데 미소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렇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진짜 전혀 생뚱맞은데. 미소가 아름다운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권력자를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질 걸. 후광처럼 네. 심리적인 작용. 아련을 하면. 네. 하긴 뭐 그 다 후광이 다 생긴다고 하니까 권력자를 만날 때. 네. 아니 그래서 그 예전에 키신저가 미국 국무장관 했던 키신저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체험제는 권력이라고. 여성을 그래,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맞아. 체험제는 권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혹시 그 시에 빛나는 뭐 이런 단어 있습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역시 서정주야. 왜요? 아니 그거 썼으면 아마 서정주 뭐간에 너 지금 나 까는 거야? 돌려 까게 하는 거냐? 진짜 지금 그 말씀 이런 필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뭐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네. 이제 명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관련된 글자 중에 광자를 쓰잖아요. 빛광자. 3조골멸하고 9조골멸을 했어요. 진짜요? 나를 못 오겠다고. 대박. 나를 못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글자는 절대 피해야 되는 기휘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글자. 그래서 명나라로 광나라로 안 하고 명나라로 광나라로 해도 되는데 비슷한 느낌인 명으로. 밝을 명자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거 보면 또 이분이 메가더 같은 경우도 메가더 장군을 칭송하는 시를 또 썼죠. 메가더 장군 20세기의 나폴레옹이다. 메가더 장군? 예,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이분은 권력자를 무조건 칭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셨나? 아니 뭐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항상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뭔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에서 살아간다는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면서
뭔가 항상 쫓기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그래도 이분이 나중에 그런 좀 정신분열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약간 정신 일종의 뭔가 정신증을 알아요. 신경증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참 시로선 자서전에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맛있는 반찬을 보통 예전에 아버지만 딱 드시게 하잖아요. 근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만 먹어? 그런 소리가 갑자기 하늘에 들려온다는 거야. 너 이게 어디서 들리지? 그러면 너 아들 마음에서 나는 소리야. 너 아들이 저놈은 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나 안 준다. 그래 갑자기 아들을 막 두드려 패고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부인을 막 두드려 패고 그 가정 폭력인 것도 다 가감없이 자기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부인을 많이 팼다. 자기 진짜 그런 이야기 다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마름이었거든요. 마름. 소장농을 관리하는 지주가 소장농을 직접 관리하고 마름을 세워가지고 관리하잖아요. 매니저. 그렇죠. 중간 관리자죠. 근데 마름이 항상 욕을 많이 먹죠. 네. 지주는 오히려 욕을 안 먹죠. 양쪽에서 욕 먹지. 제일 힘들지 중간에. 그라기보다 지주가 먹을 욕을 마름이 대신 다 욕바지죠. 욕바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 집안 마름이었냐면 그 동아일보 그 지금 사주 그 조상이죠. 인천 김성수. 네. 인천 김성수 집안의 마름이었던 거예요. 전북 고창 그쪽 지방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인데 그 마름을 하니까 그 집안에서 나이가 연배가 떨어져도 반말을 자기 아버지한테 막 썼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너무 그게 창피하고 네, 너무 그게 자기가 자의식이 강하니까 시인들.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인천 김성수를 좋아하냐면 인천 김성수는 자기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자기는 인천 김성수를 계속 존경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정치적 순진남만은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마름 집안의 아들로서 그래도 그 유명한 시 자화상이 애비는 종이었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애비는 종이었다. 그게 서정주 시. 네, 그게 사실은 일종의 사실을 담고 있는 거죠.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3까지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완전히 서양적인 이게 생각해 보세요. 1930년대 이 시가 탁 나왔을 때 이 느낌이 이 완전히 현대의 어떤 모더니즘의 감각, 상징주의를 완전 그 세련된 느낌을 주잖아요. 지금 들어도 되게 멋진 시인데. 그게 30년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해방 이후에 30년이요? 1930년대 나왔죠. 이 시집이. 그럼 거의 뭐 20살 뭐 이때 쓴 거예요? 네, 그 20살 넘어서. 와.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 좌파 문학의 최고 태두, 남노당의 최고 이제 문화예술계 최고 태두가 이마라는 시인 겸 평론가가 있었거든요. 그 이마가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이 나라 제일의 시인은 서정주다. 이마조차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죠. 이마가 아주 아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친한 오장원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이 야 같이 우리 북으로 가자 이렇게 계속 회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때는 약간 또 좌파에 가까운 시를 좀 몇 편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권력이 항상 권력이 항상 북으로 갔으면 또 김일성 차대. 그렇죠. 오른팔이 되었을지도.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특히나 뭐 친일 행각이 참 우리 문단의 흑역사다 이거죠. 네. 우리 지성사의 흑역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추방해 버리면 세계 문학이나 세계 지성사도 다 추방돼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 문학과 세계 지성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 태반이 전부 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성이 아주 깊숙한 정말 바닥 깊숙한까지 내려가서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프랑스의 장주네라고 이 남색 행각과 도둑질로 유명했거든요. 이 장주네가 도둑 일기를 썼는데 진짜 이 사람 도둑 출신이 여자예요? 아니면 남자. 도둑 남자? 출신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일기인 거예요. 이 그 표현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장주네를 도둑인데 맨날 도둑질 하거든요. 성인주네라고 불렀어요. 성인이다 이 사람은.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오스카 와일드 당시에 범죄잖아요. 네.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연애가 범죄가 되니까 그 투옥됐잖아요. 오스카 와일드. 그거 하다 못해 또 안데르센. 우리가 어린이 동화 어린이한데 안데르센이 사실은 동성애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네.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여행을 끊임없이 떠나는 거죠.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이탈리아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제일 상대를 만나기 좋았대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재밌게 살면서도 덴마크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는 막 그런 편지를 보냈다. 너무 여기 재미도 없고 힘들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만큼 평생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그랬다잖아요. 나는 정말 소총각이라고
여성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젊은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편견에 이제 좀 약간 핍박받는 사람하고 이게 좀 체제에 좀 순응하는 사람하고 같이 또 비교를 하면 좀.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성 심층에 아주 어두운 10년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범죄자고 그 당대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평가되기도 하고 또 뭐 랭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그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요. 톨토이 같은 경우는 뭐 도박, 간통 뭐 이런 것들도 유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네. 이게 생각을 인생이라는 게 참 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브레이트 우리가 예전에 또 베르톨트 브레이트 있잖아요. 네네. 브레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 재밌는 이야기를 썼어요. 후손들에게라는 시를 썼거든요. 네. 김강규 시인이 번역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잠겨버린 밀물로부터 떠오르게 될 너희들은 우리의 허약함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겪지 않은 이 암울한 시대를 생각해다오. 불의만 있고 분노가 없을 때는 절망하면서 신발보다도 더 자주 나를 바꾸면서 전쟁을 뚫고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단다. 비천함에 대한 정오도 표정을 일그러뜨린다는 것을. 불의에 대한 분노도 목소리를 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친절한 우애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친절하지 못했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인간이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까지 되거든 관용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해다오. 이제 브레이트가 가장 혁명 시인이고 정치 시인인데 이런 시를 남겼죠. 물론 이 시의 의미는 당시 스탈린주의가 인간성을 희생시켰잖아요.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 보내고 탄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변명으로 마련한 거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정치의 어떤 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결국 오욕의 역사라도 밝히는 게 좋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정주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서정주의 시는 서정주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서정주의 시는 우리 민족의 것이에요. 모든 문학 작품이나 모든 어떤 그 결실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것들을 활용한 것이지 한국어를 가지고 쓴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독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이제 물론 일제 부역하고 일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과오도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그 언어는 우리의 공동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자산으로 서해진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한다는 것도 이거는 그거는 그 사람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공동의 소유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공동으로 넓히셨어 정박님. 그러니까 훈민정음 국보 제1호 하자 이것도 결국은 우리 말과 글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뭐 그 우리 말과 글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지 그 사람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 말과 글에 잘 활용한 말과 글을 잘 활용한 도구였을 뿐. 그렇죠. 네. 뭐 이게 뭐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피었다고 연꽃은 꽃이 아니다라고 배우면 그럼 우리가 아니 연꽃 말고도 다른 꽃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연꽃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손해 아닌가 그걸 배가하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마침 또 그 서정주 시인의 미공개 시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요? 네, 그 5,00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커피여라는 시가 제목은 1kg 커피야? 네, 너의 무게는 1kg지만 너의 향기는 1000kg를 넘어가는구나. 친커 있네 친커. 친커. 친일파가 아니라 친커파. 친커파. 네. 그래서 이게 서정주 시인도 찬양 맞이 않던 이 1kg 커피 다양한 원두, 다양한 향기, 다양한 맛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증, 구매 인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 바뀌었잖아요. 리뉴얼 돼가지고 드립백. 근데 바뀌고 나서 더 예뻐진 거예요. 마치 그 책 표지 같다고 할까? 문학 작품 책 표지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진짜 감성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선물용으로 1kg 커피를 또 많이 주문하고 계신데 아마 주변에 한번 선물해 보시면 다들 좋다는 말씀, 아주 최고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직접 먹기에도 너무 맛있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는 1kg 커피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맛과 향의 커피들, 다양한 또 즐기실 수 있는 형태들, 네. 드립백 있고요, 콜드브루 있고요, 그럼요. 원두도 원두 있죠. 네, 그렇게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먼저 푸르른 날 이 서정주 시인의 네. 시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네. 동굴 목소리를 한번 동굴로 들어주시죠. 한번 가까이 네. 이번엔. 네, 알겠습니다. 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 좋네. 아, 좋다. 아 좋네. 너 진짜 친이파? 좋다. 아니 근데 나는 아까 순수파라 그랬잖아. 네. 진짜 좋네. 이게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 부분이 딱 되게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푸르다 이런 색깔이 네. 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푸르다.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이 그리움하고 많이 등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데. 요즘 같은 날 진짜 좋죠. 네.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든다라는 것도 대단하다 막 생각이 들고. 아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네. 표현도 있어요. 네, 초록이 네.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여기서 이게 사실은 보세요. 그 우리가 단풍이라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풍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제 잎들이 나뭇잎들이 이제 내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나는 이제 떨어질 거야. 낙엽이 되기 직전에 이제 모든 이제 색소를 뽑아내고 네. 이제 광합성 작용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나뭇잎으로 해야 되는 게 광합성인데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내 생명 끝나고 마지막 한번 우리가 죽기 전에 해강 반절해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그 백조의 노래 네. 이런 걸 부르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태를 딱 과시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지금 이제 저기 뭡니까 초록이 지쳐 이 표현도 참 좋죠. 진짜 이 생명 이제 생명력이 다 끝나고 단풍이 들고 이제 나는 곧 날아갈 거다. 나는 이제 곧 소멸할 거다.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오냐 눈이 내리면 의하고 봄이 또 오면 의하고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죽어 너가 산다면,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네. 너와 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감상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서 내가 산다면. 이거 가미가제 찬양 글씨 아니야? 이거 언제쯤? 나 이래서 아니, 싫어. 이거는- 이걸 알게 되면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이건 나중이죠. 이건 좀 네. 나중에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아니 했어요? 결국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인 거죠. 아, 그래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연인 이제 푸르는 날에 정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볼 때 눈이 부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푸른 게 너무 눈이 부실 때는 당연히 눈이 부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예전에 왜 우리 최인훈 광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광장의 첫 구절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푸른 육중한 비늘을 뒤채며 숨을 쉰다. 이 푸르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근본을 돌아가는 근원을 돌아가고 네. 뭔가 내가 잊혀졌던 것들 그림을 환기하는 색깔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약간 좀 성적으로 해석하는 건 과한 해석일까요? 아니요. 뭐 과하지 않죠, 과하지 않죠. 당연히. 내가 죽어서 이제 격정적인 섹스가 네. 끝났다는 얘기죠. 네. 내가 죽어서 오늘도 더럽히네요. 네. 네가 산다면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난 죽었어. 내 무릎은 이미 다 망가지고. 그렇지. 그 대신 이제 상대는 너무 좋아 죽는 거지. 그치. 근데 상대가 좋아 죽어. 네가 죽어서 난 기분이 또 좋아져. 반대로. 내가 살지 않아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와, 이런 해석은 정말 서정주도 둘이 같이 가는 건 안 될까요? 왜 꼭 누가 한 명이 죽어야죠? 이게 딱 순환이에요. 딱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했잖아. 네. 그래서 네가 살았어. 너무 좋잖아 지금. 어. 근데 죽을 때 뭐라 그래? 아우 죽을 것 같아 이러잖아. 네가 죽어서 나는 또 기분이 좋아. 이런 시의 형상화라고. 와. 그러고 보니까 초록이 지쳐 단풍 이 얘기도 약간 좀. 그런. 난 성적으로 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왜 초록이 그거는 뭐야? 무슨 의미야? 이게 진액이 다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제 서정주를 향도 나고 밤꽃 향도 나고. 섹스 시인으로 가겠습니다. 뭐 해석이 포스트 모던인데. 아니 뭐 이 시를 향유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이 시의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니까 뭐 이 시에도 나쁘지는 않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런 거 해봐요 오빠. 뭐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모든 걸 다 성적으로 해석하는 시나 뭐 문학 작품이나 뭐든 어쨌든 해석할 수 있는 걸 하고 다 성적으로 이 마강수의 해석해봐. 제자인데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프로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사실 뭐 의미보다 이 운율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래까지 이게 바로 맞아요. 노래가 그냥 이게 그대로 다 노래로 네. 됐지 않습니까? 뭐 노래 또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사실 이 뭐 의미를 우리가 따지기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느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게 함께라면 뭐 이런 계절 변화든 뭐든 그럴 때만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냥 일단 다 제쳐두고 네. 들었을 때 너무 좋네요. 네, 그 감성이 막 살아나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정민현님이 네. 또 이 사랑 노래를 한번 제 실록이라는, 사랑꾼이니까. 네. 실록 어이할 거나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제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 한 번 나를 애워싸는데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나려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 나려 신라 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신라 가시네의 머리털 같은 풀밭의 바람 속에 떨어져 나려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이것도 해석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미 다 해석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놓고 부르르 코드인가요? 떨었잖아. 부르르 떨었잖아. 떨어지고 꽃잎이. 혼자서 가졌잖아.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했잖아. 아니 뭐 해석할 이게 너무 적나라한 시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 난 부르르 떨다가 나올 줄 몰랐네. 심지어 그 성인용품 사이트 중에 부르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마도님? 왜 그럴까요? 이거 딴지일보에서 한참 같이 하던 아 그래요? 부르르. 근데 이건 뭐 이런 것 같아요. 실록이잖아요. 실록은 보통 우리가 실록이 계절하면 5월, 뭐 6월, 뭐 5월이죠 보통.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 실록의 계절인데 사실은 실록은 꽃잎이 지고 나잖아요. 벚꽃이 지고 나서 다시 또 새로 푸른 게 그 새로 모습을 바꾸듯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지금 말씀대로 결국 다 간 것 같아도 또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사랑은 결국 다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해는 내일 또 다시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대 시절에는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계속 매일매일 새롭다. 이런 느낌. 그걸 뭐 성적으로 해석하자면 또 뭐 매일매일 새롭지. 근데 그 사투리로 이렇게 쓴 게 또 좀 네. 흥미롭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라 가시네 무슨 그러니까 뭐 뜻이에요? 누가 경상도 쪽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라초 해가지고 이제 신라를 많이 그 상징을 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원형으로. 고향은 이제 전북 고창인데 뭐 그런 네.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신라라는 게 삼국 중에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라가 가장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천년왕국 제일 먼저 먼저 되기도 하고 네. 또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라는 게
고조선 또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원형으로서는 신라가 가장 우리 어떤 원형 아닌가 이런 지역 감정이 아니고요. 네. 이분은 전북 출신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제 신라의 그 좀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라 가시네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다 이거죠. 가장 우리나라의 네. 여성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라 가시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말의 맛은 좀 있네요, 확실히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각적이야 시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우리가 보통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서사적인 시가 있잖아요. 네. 뭐 우리 브레이트 같은 경우 시가 네. 의미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간밤에 나는 이제 죽은 친구들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그 친구들이 꿈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슬퍼졌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네. 의미가 탁탁탁.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참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네. 어떤 그게 초점 맞춘 시가 있는 반면에 서정주 씨 같은 경우는 그 운율이라고 합니까? 본래 시라는 게 노래잖아요. 이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거든요. 네.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오디세이아 전부 다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기를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암기를 하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운율이 맞춰야 되는데 이 운율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햇서라 뭐 이런 사투리도 참 정겹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목월 같은 경우는 내사 꿈꾸는 뭐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내사 내가 그렇죠. 그런 걸 시로 이제 약간 내사 내가 시적 허용. 그렇죠. 시적 허용 그렇습니다. 서정주가 시적 허용을 아주 잘 구사하는 사람이죠. 네. 자, 서정주 씨가 몇 개 남아 있죠. 네네. 예, 그럼 서정주의 시를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진 2부에서 한번 또 더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나서 박노해 시인의 시까지 한번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돌아오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